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위기가 이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런 그 위기가 있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저는 그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좀 역사적인 관조를 하는 것이 현 상황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활에서도 많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 지난 봄에 그런 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1950년부터 되돌아가서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한번 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포괄적인 역사적인 전망을 할 때 오늘의 모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950년부터 시작된 전쟁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기 연장선상에서 지난 봄에도 위기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뭐 전쟁 위기가 지속이 된 게 아니라 사실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1950년부터 시작됐던 이 전쟁이 다른 형태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90년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지난 20년간 과도기를 겪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1차 위기, 2차 북핵 위기, 3차 북핵 위기를 겪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과도기를 겪으면서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일종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고 또 평화로운 그러한 한반도가 되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 평화의 21세기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길이고, 자칫 잘못하면 전쟁 상태도 지속되고 한반도도 핵무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동북아는 동북아대로 신냉전으로 찢어지는 갈등의 21세기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90년대부터 시작한 과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과도기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로 갈 수도 있고 갈등의 21세기로 갈 수도 있다. 오늘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의 모습은 이런 갈등의 표현이다. 저는 이런 갈림길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난 봄으로 돌아가면은 갑자기 3월 7일 날 김정은이 미국 백악관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협을 했죠. 그 이어서 며칠 후에는 적을 모두 불구덩이에 쓸어 넣어라, 뭐 이런 아주 위협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적인 발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 26일에는 1호 전투 근무 태세 진입하라 하는 명령서에 서명을 해서 군인들이 전투 근무 태세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월 29일에 가면은 전략 로켓투군 타격 계획이라는데 비준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언론에 이런 사진을 또 일부러 공개를 합니다. 다 보셨겠지만은 뒤에 전략군 미 본토 타격 계획 이런 지도를 붙여놨죠. 그래서 그 지도에서 보여주는 거는 북에서 이 전략 로켓 핵 미사일을 쏴서 이쪽에 보이는 그 미국의 각 도시들을 타격하겠다, 이런 위협을 한 겁니다. 근데 요거만 보면은 북이 왜 갑자기 3월달에 이런 위험한 행동들을 했는가 좀 궁금한데 저는 요 설명을 지난 1950년부터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봄을 설명하기 위해서 1950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사실상 한반도 핵 위기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당시 핵 위기는 북이 핵을 개발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위기였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1950년 12월 24일이 되면은 메가더 장군이 핵무기 26개를 쓸 수 있는 타겟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1년 4월 달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해도 좋다는 명령서에 서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서명을 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와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1951년이면은 프로젝트 비스타라고 해서 그 미군에서 그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전술 핵무기 (tactical nuclear weapons)를 한국 전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연구를 합니다. 그런 연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1년 10월에 들어서면은 Operation Hudson Harbor라는 허드슨만 작전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작전명으로 일종의 군사 훈련을 하죠. 이게 어떤 훈련이었냐면은 그 괌 같은 데서 그 전폭기가 출발을 해가지고 한반도로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폭탄이 실제 핵폭탄인지 아닌지는 미국만 소수 그 최고 결정권자들만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폭기가 날아와서 핵무기를 떨어뜨렸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건가를 그 연습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뭐 51년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정전 협정이 서명된 53년까지 이러한 핵 무기 사용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고 다행히 핵무기가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저희 모두가 이 자리에 무사하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핵무기가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는 역사학자들도 아직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사이에 불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맥아더 장군이 해임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 이 작전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군사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1950년 말 51년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 재래식 무기로도 워낙 많은 그 폭탄들을 퍼부어서 북한이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전술 핵무기라고 해도 그런 거를 쓸만한 타깃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못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간 당시에 핵무기가 왜 사용되지 않았는지는 역사가들도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는 분야지만은 이제 이것이 오늘까지 그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북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당시 그 북한은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당시 그 육군은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었지만은 공군력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그 전폭기를 계속 날아들리면서 폭탄을 투하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김일성이 숨어 있는데 그 근처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워낙 놀라 가지고 김일성이 그 이후로는 평생 비행기를 안 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모스크바까지 가서 정상회담도 하고 뭐 루메니아나 이런 동구권까지 가는데 거기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가죠. 그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간 이유가 한국 전쟁 때 이런 일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비행기 자체를 이제 못한 거죠. 그럴 정도로 북한 지도부에게는 이 미국의 군사력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미국의 핵무기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이제 종전되고 나서도 58년 1월부터 미국이 이제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대포에서부터 그 어니스트 존 미사일, 마타도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뭐 핵 지뢰 같은 것까지 해서 당시에 있었던 전술 핵무기 종류는 뭐 거의 다 한국에 배치를 하게 되죠. 이 사진에 보이는 게 그 마타도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런 핵무기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또 사용할 계획을 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용할 연습을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보면은 구체적으로 1967년에 그 전쟁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계획에 따르면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그 전쟁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그 미국의 첩보함인 그 푸에블로호가 납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모든 옵션이 그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는 것은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게 그냥 대통령이 말로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시에 그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F-4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던 무기는 핵무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F-4가 출격을 해서 만약에 공격을 했다면은 핵무기가 사용이 될 뻔했던 거죠. 근데 또 다행히 이 당시 이제 핵무기가 사용이 되지 않고 1년 후에 푸에블로 선언들이 이제 석방됨으로써 이 위기도 무사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70년대 들어가면은 더 그 체계적으로 그 핵 전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공지전이라는 에어랜드 배럴이라는 이제 그 전략이 발전하게 됐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전선을 두고 그 육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전선을 적진 깊숙이까지 확대한다는 개념입니다. 미군이 기본적으로 그 공군력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그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을 동원해서 적군의 그 후방 깊숙이까지 동시에 공격을 해서 적군을 일시에 괴멸시킨다 하는 것이 이 공지전 개념이고요. 이 공지전 개념에는 물론 이제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지전의 개념이 그 팀 스피릿 그 군사훈련에 도입이 돼서 한국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1976년부터.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북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일종의 그 게릴라 전술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규군을 대량으로 키우기보다는 1968년인가요? 그 김신조 일당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이제 무장 게릴라들이 들락날락하는 식으로 그 이제 미국과 한국과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게릴라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제 1970년대 들어서서 이 공지전 개념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게릴라전으로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그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평양은 물론 후방까지 닫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전방에 정규군들을 집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에 정규군들이 집결되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핵무기를 쓰면은 우리 군대도 다 피해를 입으니까. 그리고 정규군이 전방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바로 전선을 치고 들어와서 이 적군과 아군이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제 그 전선에 그 군사력을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